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학교 교수 권계시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그 전에 창업을 했었는데 창업하는 회사 이름이 PS입니다. PS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랑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뭐 창업을 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긴 했지만은 그런 경험들이 뭐냐면은 그 기업마다 조금씩 처한 상황도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도 다를 것이고 하기 때문에 뭐 동일하게 여러분들 하고 있는 고민들하고는 좀 다른 고민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의 예제로서 이그젬플로서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PS라는 회사가 프린팅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잉크젯 랩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제팅 제어라든지 프린팅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연구용 장비로서 활용을 하다가 그런 것들을 창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판매라든지 비즈니스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매각은 2017년 1월에 했으니까 약 4년 정도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나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그 바빴던 일이 조금 마무리가 되면서 좀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서 옆방에 계시는 동료 교수님이 아니 그렇게 힘들게 기업 경영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뭔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책을 한번 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성공 매뉴얼이라고 냈는데 뭐 처음에는 그 저는 이제 망하진 않고 매각을 해서 뭐 그래도 나름대로 마무리 졌으니까 망하지 않는 벤처기업 운영법 뭐 이런 거로 책 제목을 썼는데 그럼 안 팔린다고 그래가지고 성공 매뉴얼이라고 했습니다. 뭐 엄청나게 성공하다고 보기에는 좀 뭐 사람마다 좀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구상하고 그다음에 수출 매각까지 여러 가지 경험담을 그래도 솔직하게 나름대로 굉장히 솔직하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솔직한 창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잘 아시다시피 잉크젯하고 주로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에조 타입 잉크젯 헤드를 경험을 해서 그걸 장비라든지 측정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어플리케이션에 접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주 미세한 패턴, EHD라고 하는 미세 패턴을 드랍 온 디맨드부터 컨티뉴어스 jet까지 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포스트 프로세싱 등을 하기 위해서 신터링이라든지 레이저 응용 요런 영역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 지금도 요런 영역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나 사업 아이템은 틀리지 않는 뭐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가지고 뭐 지금도 뭐 사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연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업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게 내가 왜 창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절박성,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에 있었다가 내가 나와야지만 되고 더 이상 내가 어디에 취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절박성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뭐 나이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나이가 먹으면은 자기 팀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먹여 살리려면 자기 팀원들을 먹여 살려면 결국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큰 기업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거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나와가지고 내가 비즈니스를 해서 내가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 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대박을 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실현 그러니까 나는 뭐 내 스스로의 일을 하면서 나 실현을 하기 한 사람들도 있고 대박 아이템이 생긴 분도 있고 기술적으로 나는 정말 자신감이 있고 이거를 내가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는 창업할 생각이 없었는데 동업자들이 한번 해보자 의기투합해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적으로 뭐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제 그 사업하는 동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왜 사업을 하는 줄 아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것 말이지 자기 자신의 꿈을 가지고 가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도 있고 내 나름대로의 꿈을 잃어버리는 생활을 하고 하다가도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새로운 뭐 어떤 자기가 어떤 뭐 비전을 가지고 어떤 상장을 하는 회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엄청나게 큰 기업을 만들어서 내가 그거를 가지고 어떤 도네이션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날마다 새로운 발전된 꿈을 가지고 사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현실이 아주 힘들어도 꿈이 있는 삶하고 꿈이 없는 삶은 완전 삶 자체가 다른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주로 창업하는 뭐 절박한 이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창업을 한번 생각한다면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게 될까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한번 생각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업을 하면서 제일 걱정되고 무서운 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많은 회사들이 뭐 10개 중에 9개가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데스밸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데스밸리는 처음에 초창기 기업의 보통 망할 확률이 굉장히 큰데 왜 그러냐면은 제품의 완성도는 어느 정도 높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뭐 R&D라든지 이런 쪽으로 돈을 투자하다니 돈도 많지도 않고 투자금도 뭐 어디서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금이 어느 정도 자기가 준비한 자금이 금방 쓰거든요. 그래서 뭐 몇 억이 있다고 하는 것도 순식간에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돈의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스밸리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데스밸리인데요. 미국에 저기 그 저도 여행을 했었거든요. 서부의 그 LA 쪽으로 해서 조금 약간 사막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요런 데스밸리가 있습니다. 데스밸리가 여기 보면은 그 저기 비가 거의 안 오기 때문에 사막 같은 거죠. 거의 아무것도 안 자라죠. 그래서 뭐 여기 가다가도 기름을 많이 넣어야지 뭐 이제 중간에 쓰면은 곤란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특이한 점은 거기 제가 이게 직접 사진 찍은 거 아니라 이게 지금 위키피디아인가에서 가져온 건데 저도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물이 있는데 물에서 물고기가 살더라고요. 근데 그 물고기가 그 어떻게 되냐면 염도가 거기에 있는 그 물의 염도가 그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짠 소금물이라서 웬만한 생물을 살 수 없는데 이런 생물들이 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얘도 어떻게 보면 가혹한 생명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진화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치열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데스밸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지낼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잘 뭐 넘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사업을 했을 때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망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우리 학교의 창업보육센터에 창업을 했는데 주변에 있었던 분이 창업을 서너 번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양평에 땅이 있는데 땅을 다 팔아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랑 조언도 얻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보다 저는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하고 주로 많이 어울리면서 어떻게 해서 실패를 했는지 내가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의 마음가짐은 성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패하지 않으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강해서 제가 조금 크게 질러대면서 투자도 좀 받고 뭐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방어적으로 좀 일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하면서도 누군가를 만나서 조언도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성공의 가도를 하면서 어떤 우리가 확장을 하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실패를 좀 하지 않으면서도 차근차근히 성공을 향해서 갈 것인지 그거는 결국은 창업자라든지 어떤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 내 경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우리가 뭐 제가 뭐 그때 당시에 그 전세 살았거든요. 집이 있었는데 집을 팔아가지고 전세 살았는데 전세금마저 빼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을 때도
내가 집에 있는 돈을 끌어서 쓰지 않는다는 조건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망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망하는 원인이 99.99%가 자금 부족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돈이 한마디로 내 수중에 돈이 없고 돈이 없는 데에 뭐 직원들이 많다든지 내가 뭐 돈을 어디에 집행해야 될 경우가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중소기업이. 왜냐하면 제품 개발의 완성도도 부족하고 운영비로는 계속 까먹고 있을 때, 그럴 때 결국은 자본금을 늘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회사에 법인을 만드는데 법인의 돈을 다 쓰고 나면은 이제 법인의 자본금을 다시 증자해서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본금이, 매출은 얼마 없는데 자본금만 계속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하나는 이제 자기가 매출을 안 올리고 다른 데 업체에 줄 돈은 주면서 개발하니까 고생만 하고 협력 업체만 먹여 살리는 경우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자기가 용돈만 하면 되는데 그 친척들이 돈을 끌어 쓴다든지 동료들한테 투자를 좀 뭐 권유해 가지고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마인드를 생각할 때 동료들한테 투자를 받는다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는다든지 하는 거는 일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간이 조금해서 조그맣게밖에 운영을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제한된 돈으로 얘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냐면 결국은 이거를 어떤 큰 목표가 있지만은 큰 목표를 향해서 돈을 다 쓰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내가 이 단계에 돈을 어느 정도 써서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인원을 확보하고 자본을 투입해야 되는 거지. 끝까지 가는 걸로 하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승산이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는 너무나 잘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얘를 실패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정말로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그 매출이 안 된 상태로 계속 운영이 계속되면은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도 버티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초기부터 약간이라도 뭐가 좀 매출이라든지 이익을 남겨가면서 R&D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무리한 확장은 경계한다. 기회가 있을 때 위기도 같이 온다. 어떤 분들이 무리한 계약을 한다든지 어디 대기업에서 엄청난 계약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않는 건데 내가 그냥 한번 해보겠다고 무리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 규모가 근근하면은 망할 일이 없는데 사업 규모를 처음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한 5명 규모에서 할 거를 뭐 100명 규모에 하는 일을 딴다든지 뭐 그런 일이 없죠 요즘에는. 요즘엔 대기업들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 않으면 일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규모를 키워야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를 갑자기 키울 때는 갑자기 성공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한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뭐 간이 조금 적고 소극적으로 좀 사업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무리한 사업은 경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승산이 있으면은 투자도 받고 좀 뭐 무리하진 않지만 사업 확장을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게 진정한 사업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내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성공을 하려면 결국은 뭘 해야 되냐? 초기 기업에서 사업을 성공하기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인지도도 낮고 그다음에 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누가 돈을 선뜻 주고 물건을 살려면은 결국은 기술력이 좋아야 됩니다. 기술력이 좋으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이 독보적인데 다른 데 못하는 거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인지도가 낮아도 매출을 쉽게 올릴 수 있고 가격이나 판매 협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높은 협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안 사고 싶으면 말고 이런 정도가 되면은 아주 좋겠죠. 그리고 기술적 장벽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너무 쉽거나 특허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금방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 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 장벽이 높아야 됩니다. 근데 기술적 장벽이 높다는 건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기술이 너무 복잡하거나 어려우면은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사업을 계속 운영을 한다든지 그럴 때 어떤 특정한 기술자에 너무 의존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더 그게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장벽이 높다는 거는
아주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한다는 뜻은 아니라 그래서 뭐 약간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차별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술적인 일이 있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결국은 주변에 있는 업체들이랑 같이 협력도 하다 보면은 이제 경쟁사하고 같이 일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같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같이 보기도 하고 같이 어떤 거를 같이 일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럴 때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사하고의 일은 피해갈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비밀 유지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핵심 인력도 같이 뭔가 사인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 차별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아이템이 중요합니다. 아이템. 그래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항상 사업을 하면은 축한다라고 얘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템이 뭐예요? 그 아이템을 들어보고 성공할 것 같네요, 아닐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템 중에서도 기술적인 차별화가 매우 중요하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기술적인 차별화가 되면은 전 세계에서 어떻게 쓰는지 알고 다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차별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기술적 차별화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시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보통 아주 실패하기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뭐 아주 좋은 논문에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내서 논문을 쓸 수는 있죠. 그다음에 그게 뭐 아주 필요한 사람들한테 한두 개 정도 팔 수는 있지만은 시장을 아주 광범위한 시장을 가지고 있거나 그거를 시장을 확장시킬 수 없는 일이라면은 결국은 사업을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염두에 둘 게 내가 기술적 차별성이 있지만은 얘가 시장이 얼마만큼 커질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너무 낙관적인 자세를 가지지 말고 왜냐면 자기가 한 거니까 내가 진짜 시장이 정말 커질 거라고 무조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시장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기술적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너무 쉬워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사람 매각할 때 보면 싫어하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한두 사람의 엔지니어로서 핵심 엔지니어가 회사를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 퀄리티 아주 하이테크의 일이 있다 그러면은 매출을 올릴 때 한 중간 정도 미디엄 테크에 의해서의 매출도 같이 올리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술적 완성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100% 완성도를 높이는 건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 완성도를 90%까지 완성을 올리는 건 좋지만은 그 다음에 나머지 10%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10%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주 아이디어는 좋으나 얘가 뭐 딱 조금 아주 작은 영역에서 우리가 그걸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엄청난 투자금만 날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완성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요즘에 그렇다면은 어떤 사업가는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전까지는 물건을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 어떤 우리가 기술적 완성도가 한 90% 정도 되더라도 좀 미완성으로 물건을 팔 수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연구용 장비라든지 팔 수 있으면은 거기에서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새로운 고객의 니즈라든지 새로운 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가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완성도를 90%만 있다고 하더라도 못 파는 건 아니라 시장에 좀 깔아서 여러 가지 반응들도 보고 새롭게 우리가 전략들도 다시 짜고 그래서 나머지 10%를 우리가 회사 내부에서만 올리는 게 아니라 고객과 같이 올리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초기 기업인 경우에는 결국은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본을 어떻게 쓰는지 끌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정부 R&D 과제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죠. 그 정부 R&D 과제를 하는 것이 좋은데 정부 R&D 과제는 하다 보면은 너무나 일이 많습니다. 무슨 프로포잘도 내야 되지만은 뭐 돈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절차도 잘 지켜야 되고요. 뭐 잘못하면 환수도 당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도 내야 되려면 사람도 어느 정도 투입도 돼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야 되는 방향과 정확하게 딱 맞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정부 과제를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나가는 방향이랑 정부 과제 방향이랑 딱 맞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과제를 만약에 그거를 정부 과제를 통해서 이거를 운영비의 일부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회사의 자립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항상 저도 사업을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만약에 우리가 정부 과제라든지 정부 지원금이 제로가 돼 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이익을 남기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업이냐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 지원 사업은 마약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력이 부족하거나 배가 고플 때 잠깐 맞아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우리가 먹을 거를 우리 스스로 벌어 먹을 수 있도록 어, 체질을 개선할 때 잠깐 필요한 거지. 그걸 계속 의존하다 보면 결국은 자립성이 없어지고 좀비 기업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R&D 사업을 적절하게 너무 지나치지 않으면서도 아주 필요한 만큼 잘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기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뭐 그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익 때문에 나를 배신하거나 나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의 이익은 내가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거. 윈윈을 할 수도 있지만 윈윈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신뢰하고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같이 일을 해야 되는지가 항상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아우러서 그다음에 상대방도 윈윈이 되고 같이 서로 믿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업들을 같이 만나거나 같이 협력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첫 수출을 중국이랑 했는데 중국에서 어떤 에이전트가 우리 그 제품을 팔아보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주고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계약 당사자를 해서 계약을 했죠. 그래서 뭐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첫 수출이고 그래서 좀 뭐냐면 이제 보험을 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수출입 보험 같은 걸 들려고 하니까 이제 그 회사의 신용 정보 같은 것들을 좀 조사를 해야지만 보험이 되니까 했더니 그 신용 조사 결과 페이퍼 컴퍼니고 이거는 거래가 위험한 기업이니까 거래를 레코멘드 하지 않는다라고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제 사기 당한 게 아니냐 그래서 멘붕이 와가지고 고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결을 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방문들 해가지고 그게 결국은 홍콩에서 어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해야지 뭐 중국에서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어서 실제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 이름으로 그러니까 딴 기업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그 어떤 수주를 한 기업하고 실제 계약한 기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락한 기업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혼돈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디시전 메이킹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상호 신뢰를 가지면서 일을 해서 결국은 계속 뭔가 관계를 가졌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상황이란 보통의 경우에 대표라면 계약서를 포기하고 걔네들이 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진행을 못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어떤 뭐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쌓을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부분을 보고 믿고 가야 될 부분 믿고 가고 뭐 이렇게 했던 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사이좋게 연락도 하고 지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리와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 환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자기한테 되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직하고 솔직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손해 보는 적도 있다고 뭐 저는 뭐 손해 아직 손해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은 손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손해 보는 게 조금 손해 보는 거지 많이 손해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대표의 성향이라든지 대표의 마인드에 의해서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걸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거는 교수 창업의 장단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R&D 장비를 학교에서 개발한 거를 상용화했기 때문에 이미 뭐 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뭐 졸업한 제자들을 뭐 다시 불러들여서 연구원으로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화하는 것들에 대한 장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은 학교 수업이라든지 논문 봉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로드가 한꺼번에 떨어질 때는 정말 학교만 하기도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기업까지 한다는 거는 정말로 대단히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월급도 나오고 학교로 돌아갈 직장이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또 사업에 전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서 내가 이거를 정말로 절박하게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물론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은 근데 한 구석에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약간 마인드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교수도 과제도 하고 학교 저기 교수로서 과제도 하고 기업체로서도 과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과제에 대한 돈이 섞이거나 뭐 장비가 섞이거나 무슨 뭐 재료가 섞이거나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 학교 회사 일이 바쁘고 회사 일하고 학교 일이 구분이 없이 애매모호하게 될 때 회사 일을 학생이 도움을 받아서 뭘 할 때는 반드시 예를 들어서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 학생한테 알바를 한다든지 어떤 한다는 그 분명히 어떤 추가적인 일을 했을 때는 어떤 그 협의를 해서 그 수고비를 준다든지 공식적으로 회사의 돈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그거를 가지고 학생을 만약에 회사 일에 만약에 뭐 같이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가급적이면 없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는 이제 두 군데 선택이라고 돼 있는데 교수 또는 뭐 대표이사를 선택을 해야 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둘 중에 하나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투자를 받을 때도 결국은 교수로서의 직에 대해서 너무 내가 뭐 너무 그거를 애착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면 뭐 투자를 잘 안 해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뭐 어느 시점이 되면은 교수를 그만둘 생각도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 뭐 간단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성장의 기회가 있으면 투자를 받는다는 게 맞습니다. 저는 투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외부 투자를. 그래서 그 무슨 신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 투자를 받게 되면 결국은 투자라고 하는 건 빚하고 똑같아서 어차피 뭐 되돌려 투자금을 회수를 하게 도와주거나 이익이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뭐 그러려면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자금을 50억을 주면은 회사를 상장을 시켜줄 수 있겠느냐? 그건 좀 뭐 아직 구체적으로 뭐가 뭐 양산을 계약을 땄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면은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그거를 뭐 약속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뭐 투자 없이 회사를 키울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키웠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뭐 어떤 생산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나 사람이 많이 필요할 때 그때 투자를 받아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회사가 항상 그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뭐 발전이라든지 빠른 뭐 성장을 위해서는 좀 투자를 받았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투자금을 받았으면은 이렇게 제가 매각하고 싶을 때 매각을 해서 쉽게 엑시트를 하거나 그러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끝을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하는 거는 언젠가 끝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끝은 뭐냐? 그래서 대부분 사업의 끝을 사람들이 파산하고 폐업으로 보통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매각이나 뭐 상장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성공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매출이 뭐 얼마 뭐 100억이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200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람들마다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사업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떨 때 내가 사업을 마치면서 그다음에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어차피 평생 뭐 할 수도 있지만은 언젠간 그 사업을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주면서 영속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생각을 좀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들었는데 매각 스토리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긴 한데 뭐 간단하게만 우리가 시간이 많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매각의 의지가 있을 때 보통 매각이 되는 거고요. 좀 약간 손해 보고도 팔 생각이 있어야지 좀 매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매각을 할 때는 이제 경쟁사에게 매각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매각을 할 때 불특정 기업이 와가지고 자료를 좀 공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방문 실사도 해야 되니까 영업 관련한 비밀도 돼 있고요. 매각을 진행하고 있을 때는 매각이 나왔더라 그렇게 소문이 나면은 일단은 저기가 안 되겠죠.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끊기겠죠. 그래서 누가 매각하려고 하는 회사 불안정한 회사에 뭔가를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매각을 비밀리에 하는 경우도 많은데 결국은 비밀리에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매각을 하면서 인력을 다 가져가는 게 인력 구성이 중요한데 그 구성원들이 내가 매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다 퇴사를 한다든지 그런 매각이 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업무적으로라도 이제 인력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암묵적인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비밀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매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경쟁사가 아닌 경우에는 뭐 얘가 독립적으로 판매를 잘 알아서 저기 이익이 남는 회사냐 이런 것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할 때는 회사가 망해가는 회사면 당연히 매각이 안 되겠죠. 성장하려고 하는 회사가 매각이 되고 그래야지 사가서 같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다 같이 하기가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매각 컨설팅 기업이 중재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중재를 받아서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했고요. 자세한 부분은 제가 쓴 책에 제 스토리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과다한 포장이라든지 낙관 이런 것들은 좀 경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거는 뭐 각종 포상, 신문 발표, 거액의 투자 유치 이런 것들은 조금 부럽죠. 근데 많이 부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가는 묵묵히 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해서 영업이익을 올리는 걸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현금이 있게 항상 현금이 부족하면 무리하게 계약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수를 둘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하는 게 진정한 사업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항상 그 기업에 현금이 남도록 항상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현금이 남아서 안정이 되도록 망하지 않도록 운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힘과 투자 힘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를 받을 때는 정말로 고민을 해서 받아서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와 기회는 함께 오고요. 대표이사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뭐든지 하나하나가 다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경영 철학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계약이 연속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모든 게 계약서가 지금도 보면 엄청나게 두꺼운 게 있는데 계약을 잘해야지 성공할 수도 있고 계약을 잘해서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약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계약을 최악을 대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사람들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원래 그러려니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려고 이렇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 다 그렇게 쓰기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하는 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가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공은 100% 운이다. 굉장히 겸손하죠.
근데 나는 성공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냐, 성공이 되었을 때, 성공이 될 때, 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내 자신을 키웠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운칠기삼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운이 되게 하려면은 내 자신이 성장을 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어우러서 경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약간 길어졌는데 자세한 거는 저하고 그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제 경험담도 들려드리고 제가 쓴 책도 그래도 나름대로 돈 벌려고 한 건 아니라 제 경험을 그 서로 공유하려고 한 거니까 참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